게 좋지만 모유 수유를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금기도 있었죠. 그럼 모유 수유의 금기입니다. 그럼 모유 수유를 못하는 경우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엄마에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아기한테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엄마에게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이 뭡니까? 자, 모체측의 원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엄마가 심한 세균성 유선염, 자, 유선염, 유방염이에요. 유방에 염증이 생겼는데 세균 때문에 염증이 생겼나봐. 그런데 그냥 조금 유선염이 아니라 유방염이 아니라 심한 세균성 유선염으로 안에 고름 같은 게 찼대요. 그래서 고름 같은 게 찼으니까 고름을 어떻게 했을까요? 짰겠지. 그래서 배농술이라는 말이 농을 배출했다는 거죠. 짰다는 거죠. 그럼 유방에 엄마 젖이 나오는 유선에 염증이 생겨서 그 안에 고름이 찼는데 그거를 애기 입에 물려서 먹이면 애기는 무슨 우유를 먹는 거야? 고름 우유를 먹는 거잖아요. 그럼 고름 먹이면 안 되니까 배농을 하고 난 이런 시술까지 했다면 이때는 잠깐 모유 수유를 스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한 세균성 유선염으로 배농술을 했대요. 고름을 짰대요. 그럴 때는 젖을 먹이는 거 잠깐 중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엄마가 급성 간염일 때, 그러니까 간염이라도 여러분 모유 먹여도 상관없을 때 있어요. 근데 간혹은요, 엄마가 급성 간염인데 애기 모유 먹였을 때 애기한테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급성 간염일 때도 모유 수유를 금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엄마에게서 만성질환이 있을 때, 만성질환. 그러니까 만성질환이라고 하면은 엄마가 뭔가 약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한 당뇨라든지 또는 결핵약 같은 거 큰일 나겠죠. 애기한테 그 약 성분이 가면, 또는 신장염 이런 거 있을 때 엄마는 모유 수유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엄마가 산욕기 염증이 있다든지, 산욕기 염증이 있다는 말은 뭔가 엄마 몸에 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욕기 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균이 뭐였습니까? 연세상구균, 이런 게 엄마가 어쨌든 감염성 질환을 갖고 있으니까 모유 먹이지 마라. 그리고 엄마가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약 먹겠죠. 폐혈증이 뭔데요? 혈액을 타고 세균이 돌아다니면서 독소를 뿜어내니까 어마무시하잖아. 이때 당연히 먹이면 안 되겠죠. 또 엄마가 약물 중독일 때 당연히 그 약 성분이 애기한테도 가겠죠. 절대 먹이지 않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엄마 쪽의 원인에서 꼭 기억하실 거는 첫 번째 있던 심한 세균성 유선염으로 배농을 했다 하면은 먹이면 안 돼. 되셨어요? 나머지는 엄마에게 염증이나 감염이나 질환이 있거나 할 때는 먹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엄마한테 그런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애기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애기한테. 그럼 애기한테 문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애기가 국의 파열일 때, 자, 국의 파열은 입천장이 뚫려서 애기 우유를 먹이면 콧구멍으로 우유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코는 뭐예요? 호흡기, 입은 소화기, 서로가 운명의 갈림길이 다른데 막 만나는 거지. 그러면 안 되겠죠. 국의 파열이 있으면 수유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조사나 일찍 태어난 애들은 바로 모유 수유를 하지 않죠. 그죠? 처음에 얼마 동안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구내염, 염증이 있거나 또는 엄마 모유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먹일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 모유 수유 금기입니다. 자, 그러면 모유 수유 금기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심한 세균성 유선염으로 배농술을 했다 하면은 먹이면 안 돼. 그런데 만약 이럴 때는 어떡하죠? 엄마가 유방염이 있어요. 유방염 또는 뭐 유방염이 있는데 유방염이 그냥 있다, 그냥 요렇게만 말했어요. 심한 뭐 유선염으로 배농을 했다 그런 말 없이 유방염이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할 수 있다? 엄마가 항생제를 복용해야 되겠죠? 항생제를 복용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수유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수유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수유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 먹이면서 수유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한 유방염일 때는. 그런데 심한 세균성 유선염일 때는 수유할 수가 없어요. 요거 시험에 나왔죠. 단순한 유방염일 때는 항생제를 복용하면서 수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심한 그리고 배농 후에 이런 말 나오면 할 수 없다 하는 거 두 가지 구별하세요.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럼 모유 수유를 못하니까 인공 수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공 영양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볼게요. 인공 영양. 자, 처음부터 바로 먹이지는 않아요. 자, 순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보리차, 그리고 두 번째 적으셔야 되겠죠? 뭘 먹일까? 설탕물. 처음에는 보리차 먹고 괜찮네 하면은 글루코스 또는 다른 말로 설탕물을 먹이죠. 그리고 괜찮네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유를 주겠죠. 그래서 인공수유 순서 하면은 보리차, 그 다음에 설탕물, 그리고 밀크 이렇게 된다. 그리고 우유는 어떻게 할까요? 우유에 그 젖소액에서 나왔던 그 균이 있다면 그 균은 죽이고 우유의 영양분은 파괴하지 않는 방법. 그 방법이 뭡니까? 저온살균이죠. 우유의 소독은 저온살균. 그래서 저온살균 하면은 우유. 그리고 또 하나 예방주사약. 이런 거 소독할 때 저온살균입니다. 그런데 우유가 아니라 우유병, 젖병 소독이라고 하면 펄펄 끓는 물에 넣는 거죠. 자비소독. 그럼 이때 자비소독은 끓는 물에 넣는 건데 물이 끓기 시작하면 넣어야 돼. 처음부터 넣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넣는 거는 뭐였어요? 유리그릇, 유리제품. 이거는 끓을 때 넣어주고요. 한 10분 정도 끓여주면 좋겠다. 그리고 인공 수유할 때는 비타민C를 좀 첨가해서 주자. 그리고 또 5번에 보시면 우유의 온도를 측정해야 되겠죠. 그럼 우유의 온도는 어떻게 측정한다? 손목 안쪽으로 측정한다. 그래서 우유의 온도는 손목 안쪽. 그 다음에 우리가 위관 영양이라든지 음식물 온도 있죠. 자, 음식물 온도는 어디로 측정합니까? 손등. 그죠? 그 다음에 목욕물의 온도는 어디로 측정할까요? 팔꿈치. 그래서 목욕물의 온도는 팔꿈치로 한다. 되셨습니까? 팔꿈치로 한다. 글씨가 그죠? 개판세판 죄송해요. 팔꿈치로 한다. 목욕물의 온도는 팔꿈치. 세계 3종 세트 알아두십니다. 우유의 온도는 손목 안쪽, 음식물의 온도는 손등, 목욕물의 온도는 팔꿈치로 잰다. 그리고 모유 수유도 마찬가지였지만 인공 수유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3시간 간격으로 수유를 하자. 그리고 먹일 때는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젖병을 기울여서 앉아서 먹이자. 그리고 이때 수유할 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괴어두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좋지 않아. 그 다음에 8번 조심하세요. 수유하고 나서는 반드시 트림시켜라. 수유 후에만 시키는 게 아니라 언제도 시키자 그랬어요. 수유 중간에 10분 정도 수유하고 나서 또 시키기도 했잖아요. 모유 수유할 때. 인공 수유 때는 또 마찬가지로 수유하고 나서요 반드시 트림을 시켜라. 그리고 남은 우유 있죠. 남은 우유는 어떻게 한다? 버려라. 냉장 보관한다. X. 남은 우유는 버려요. 혈액 수혈하고 나서 남은 혈액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냉장 보관. 수혈하다가 남은 혈액은 냉장 보관했다가 다음날 맞아도 돼. 그런데 남은 우유는 어떻게 한다? 버린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10번 너무 중요합니다. 10번 자, 인공 수유 중에서 우유가 기도로 넘어가서 청색증을 보였다 그 말입니다. 자, 기도로 넘어가서 청색증을 보였다. 그럼 청색증을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거 여러분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지. 기도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 거기다가 새파랗게 얼굴이 질렸다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빼야죠. 우유 빨리 기도로 넘어간 거 빼야 되겠죠. 그래서
아기 머리를 옆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빨리 보고해야 되겠죠. 또 어떻게 해도 될까요? 아기를 엎드린 자세, 엎어서 아이 머리를 낮추는 거지. 여러분 우리 보셨죠? 수업할 때 가르쳐 드렸죠? 아기 머리를 낮춰. 그리고는 그래야 우유가 바깥으로 흘러나오겠죠. 또는요, 세 번째 방법은요, 아이를 거꾸로 두는 거지. 아기를 거꾸로 들면 우유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도움을 요청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방법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어떤 게 있다? 우유가 기도로 넘어간 거는 정상 아니에요. 머리를 옆으로 돌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엎드린 자세로 해서 머리를 낮춘다. 세 번째는 아기를 거꾸로 들어준다. 되셨죠?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써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자, 여러분 용어 정의 알아둡시다. 우유나 수분이 기도로 들어가서 폐렴이 생겼어. 우유나 수분이 기도로 들어가서 생긴 폐질환. 자, 그 질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한다? 흡인성 폐렴이라고 합니다. 흡인성 폐렴. 흡인성 폐렴이라는 것은 우유나 수분이 기도로 들어가서 생긴 폐질환을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겠습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천문. 자, 천문은 애기들한테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노인들한테는 몇 개 있어요? 없어요. 천문은 애기들한테만 있는 거죠. 그럼 이게 2개인데 2개가 어디 있다? 대천문 하나, 그 다음에 하나가 소천문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대천문은 머리 2전골, 정수리 위에, 이마 바로 위에, 그죠? 이마 바로 위에 있는 게 대천문인데, 모양은 무슨 모양을 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모양을 하고 있죠. 디귿, 대천문 디귿, 다이아몬드 디귿, 다이아몬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언제 막힌다? 12에서 18개월에 막힌다. 소천문은 시옷, 모양이 삼각형, 세모 모양을 하고 있어. 그리고 언제 막힌다? 6에서 8주에 막힌다. 용어, 숫자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천문이 아직은 숨구녕이 다치지 않은 거잖아요. 다치지 않았으니까 아기의 상태에 따라서 천문이 좀 푹 꺼질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천문이 위로 불룩하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럼 천문이 한 몰 푹 꺼진 거지. 푹 꺼지는 경우는 언제 꺼집니까? 한다면 아기가 물이 부족했을 때, 탈수가 의심될 때는 천문이 푹 꺼지겠습니다. 반면에 천문이 불룩하게 올라오는 거는 뇌압이 올라갔을 때, 머리에 압이 팍 올라갔을 때 천문이 돌출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뇌압이 올라갔을 때, 머리에 압이 올라갔을 때, 예를 든다면 뇌염이나 뇌수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천문이 팽창할 거다. 그 다음에 아기가 긴장하거나 막 땡깡 부릴 때 있죠. 기침하고 흥분하고 울었다 하면은 막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이럴 때도 뇌압, 그 천문이 팽창됩니다. 그래서 천문이 팽창되는 경우는 뇌압이 올라갔을 때나 아기가 땡깡 부렸을 때, 울거나 긴장했을 때, 그럴 때 올라갈 수 있다. 탈수 때는 천문이 함몰된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출생하고 나서요 한 3, 4일 정도예요. 출생하고 나서 한 3, 4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가 체중이 빠지냐면요 5에서 10% 정도가 감소됩니다. 자, 출생 후에 며칠 정도? 한 3, 4일 정도. 그리고 5에서 10%가 빠진다. 그거는 뭐라고 합니까? 있을 수 있는 체중 감소다. 그래서 적으셔야 되겠죠?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하겠죠. 생리적 체중 감소.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볼까요? 출생 시 3.5kg인 아기가 체중이 일주일 안에 10%가 감소되었다. 출생 시 3.5kg인 아기의 체중이 일주일 안에 10%가 줄어들었다. 자, 이거는 정상, 비정상? 정상.
정상. 왜? 자, 여러분 봐봐요. 아기 체중이 일주일 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며칠 정도 빠지는 거야. 며칠 정도. 그리고 얼마가 빠져야 된다? 5에서 10%까지예요. 최대 10%까지만 빠진 거네. 더 이상 빠진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생리적 체중 감소, 정상이라고 적어두세요. 생리적 체중 감소입니다. 되셨습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생후 출생 시 3.5kg인 아기의 체중이 일주일 안에 15%가 빠졌다 하면은 이거는 정상 아닌 거지. 그리고 또는 아기의 체중이 2주째 뭐 10%가 빠졌다. 그것도 정상 아닌 거지. 일주 안에 한 3, 4일 또는 일주일 안에 보통 빠지는 거거든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생리적 황달이라고 막 적어 두셔야 되겠죠. 두 번째 생리적 황달입니다. 자, 생리적 황달은 이거는 괜찮다 이 말이죠. 황달이 일어나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아니, 황달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아직은 간 기능이 아기라서 미숙하니까, 미숙해서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이 괜찮은 정도는 언제까지가 괜찮습니까? 하면은 태어나서 황달이 언제 나타난다? 2, 3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2, 3일. 2, 3일 정도쯤에 황달이 나타났다가 언제쯤에 없어진다? 한 일주일. 그 사이에 나타나는 거는요, 괜찮다 그 말입니다. 2,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사이에 나타나는 거, 생리적 황달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아직은 간 기능이 미숙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좀 시간 지나고 기다리면 돌아올 거다 그 말이에요. 기준은 2, 3일 그리고 일주일까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2, 3일이면 2, 3일 48시간 이후가 되는 거죠. 그런데 24시간 이내에 황달이 나타났다 이래 말하면 이건 정상 아닌 거지. 그죠? 이거는 비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의사에게 알린다 그 말이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생리적 황달이 아닌 병적인 황달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병리적 황달이라고 하겠죠. 병리적 황달 중요합니다. 병리적 황달.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핵황달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용혈성 황달이라고 하겠습니다. 용혈성 황달. 자, 이거는 2, 3일 때 나타나는 거는 정상인데 24시간 이내에 생길 거야. 24시간 이내. 자, 그거는 병적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주로 원인이 뭡니까? 하면은 대표적으로 담관이 뭐예요? 담즙이 지나가는 길이죠. 담즙이 지나가는 길, 담관. 그래서 우리가 그 한방에서도 간, 담낭 이런 거하고 전부 다 엮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담관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황달 생겨. 담즙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관이 뭔가 막혔다 하면은 애기들한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천성 매독. 그죠? 선천성 매독일 때 제가 유산, 사산, 조산, 선천성 매독, 그리고 또 핵황달 생길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거는 태아저가구증이죠. 태아저가구증이 있을 때는 황달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실 것. 그래서 생리적 체중 감소, 생리적 황달, 그리고 병적인 황달은 핵황달이라고 한다는 것. 원인 한번 같이 봐주세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